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상훈 교수님의 2026년판 형법 총론을 바탕으로 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우리 자유의 핵심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내 행동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자유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이 원칙이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떠받치는 4개의 핵심 기동,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원칙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고 왜 여전히 중요한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유를 보호하는 법의 방패.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법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국가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는 우리 개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국가가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내가 법으로 미리 정해서 알려줄게. 그전에는 절대 처벌 안 해.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인 거죠.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생각이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저 멀리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거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3조, 그리고 형법 제1조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일 헌가 사하 결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핵심은 바로 자의적 행사를 막는다는 겁니다. 국가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대한 원칙이 그냥 막연한 개념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아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관습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와 형벌은 오직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인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나 전통 같은 걸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행이라면 그건 또 괜찮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너무 다양한 얘기죠. 법이 애매모호하면 대체 뭘 지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형벌 법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2008 헌바 157 결정에서 구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죠. 바로 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랑 비슷한 경우니까 이것도 처벌해야겠네?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추해석은 절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허용하는 순간 법원이 사실상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건 마치 게임 규칙 같은 거예요. 게임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사실 이런 규칙도 있었어. 넌 규칙 위반이야! 라고 하면 황당하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합법이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 이걸 막는 겁니다. 이걸 사후 입법 금지라고도 하죠. 물론 이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예를 들어 형량을 줄여주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기둥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원칙들이 실제 사건,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흥미로운 판례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양과 염소 사건입니다. 법률 당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양을 허가 없이 도축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염소를 도축한 겁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과연 법의 눈으로도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77도 405 판결에서 아주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아니오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비록 양과 염소가 유사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양이라는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죠. 바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조금 더 현대로 와볼까요? 항공기 회항 사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비행기가 아직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그러니까 지상에서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에 경로를 바꿨다면 이것도 항로 변경에 해당할까요? 새로운 질문이 던져진 거죠.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태도는 엄격했습니다. 2019도 16782 판결을 보면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건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존중해서 피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된 원칙이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원칙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논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의 경우인데요. 표를 보시면 법원은 똑같은 보완 처분이라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8-4 결정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2010도 1996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 같은 건 재범 방지가 주된 목적이니까 괜찮다고 봤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현대형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법률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법의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이나 제37조의 비례의 원칙에서 나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저지른 죄와 부과되는 형벌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고 죄형 균형의 원칙, 또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죄형법정주의의 역사부터 4개의 기둥, 그리고 실자 판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경계선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어떤 권력자의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리 알려지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에서 나온다는 그런 근본적인 선언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범죄나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는 지금,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질 그리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